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장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이죠. 4월 19일 낮에 한 11시쯤에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길래 저는 김정은이 로켓을 또 쏜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미국 ABC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토를 보복 타격을 했다, 이런 뉴스가 딱 떴죠. 이란 폭발 보도 후에 테헤란, 이스파한, 쉬라즈행 항공편이 중단됐다. 어디서 터졌냐? 카자바리스탄이라고 하는 이스파한의 북서쪽,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가 이스파한이 있는데 요 북서쪽, 요 위쪽에는 테헤란이 있고 공군 제8 셰카리 기지 근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확하게 어디를 조준해서 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지역에 군사시설도 많고 핵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핵시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맞대응을 선언하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핵탄두를 장착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보복하지 마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란도 이제 자국 영토를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국가의 모든 전력을 총동원하는 걸 전면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 아직 간 상황은 아닌데 모든 전쟁은 명분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공격받고 보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다 중동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다른 중동 국가들하고 분쟁이 터졌을 때 굉장히 우습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외로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유대교를 믿는 종교가 다른 이런 국가고, 이란은 이 이슬람 세력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게 수니파 국가들인데 그 외에 소수의 시아파를 이끄는 수장입니다. 안 그래도 주변에 이런 수니파 애들이 자꾸 우습게 보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에서만큼은 자존심을 굽히기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네 두 나라들은 보복에는 무조건 보복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이런 체면과 명분이 있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뉴스라든가 애널리스트 또는 전문가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공격해서 다 무너뜨렸을 때 공은 이제 이란한테 넘어갔다, 이란만 참으면 된다, 확률적으로 공격할 확률은 별로 높지 않다, 이런 소리를 짓거렸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바로 본토를 타격을 했죠. 그러니까 또 이제 공은 이스라엘로 넘어갔다, 전면적으로 이란의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은 없고 헤즈볼라 같은 애들, 주변 애들만 때릴 거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역시나 또 헛소리였어요.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뭔가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보는 아니죠. 이런 전쟁에 대한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은 맞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현실에서는 이 전쟁이라는 게 경제 논리보다는 좀 더 감정적이고 정치적으로 진행되니까 그런 거죠. 명분 문제도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부분도 꽤 한몫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처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지지율은 겨우 15%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스라엘 남부가 공격을 받았고 12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240명 정도가 납치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가자지구에서 벌써 6개월이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가자지구 사망자는 이제 3만 명이 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의 25배가 넘는 이런 보복을 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질들 중 일부는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부의 여론조사에서도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정권을 아주 갈아치워야 된다,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응답이 많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전쟁만 끝나면 바로 물러나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똥꼬집을 부리고 그동안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그만 휴전하고 인질 교환해라, 이렇게 제안했는데도 강경한 입장을 펼쳐오고 있던 와중에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죠. 이란이랑도 한번 강경하게 붙어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인간들의 정치적 결단 앞에는 사실상 경제 문제고 국민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이런 건 신경을 안 쓰는 게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안 그래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네타냐후 입장에서 강경 대응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지지율을 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단기간에도 끝나지 않을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문제만 생각하면 금방 끝나겠지만 명분 그리고 또 정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다.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는 시나리오다. 이런 걸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가장 먼저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국제유가가 11시쯤에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 보도 보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폭격을 한 다음에 미국은 이란의 드론 산업, 철강 기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도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생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사방이 적이에요. 사실상 자기들도 영사관 공격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때린 건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온통 다 이란한테만 제재를 한다고 하죠. 굉장히 열받는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침 또 본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시 상황이죠. 전시 상황에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항공과 인접해 있는 이 해상 있죠. 자국 해상에 봉쇄가 가능합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또 무력으로 자국의 해상을 지나다니는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앞을 지나다니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죠. 그림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 전 세계 석유는 이 이동량의 20%가 호르무즈 해협, 이 이란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움푹 패인 요 부분에서 석유가 20%나 전 세계 석유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격화될 경우에 당연히 해상을 봉쇄할 수밖에 없겠죠. 안전을 위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럼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되냐? 국제 유가가 오르면 경제적인 타격을 입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 오르고 우리나라도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또 물가도 오르겠지만 일단 사람들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다들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비난은 당연히 높아지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반대의 의견도 커져요. 호르무즈 해협 좀 이용할 수 있게 공격 좀 자제하고 그냥 이란이랑 화해해라 이런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좋은 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 통제를 하게 되면 바로 유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온다.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격화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자,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에서 소비자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비교해 드린 건데 녹색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갈색의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거의 유사하죠. 에너지 물가는 전체 소비자 물가 중에 직접적으로는 한 7%밖에 차지를 안 하지만 제품의 생산, 운반 등에 이용이 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제품의 가격,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일부 구간에서는 유가가 소비자 물가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특히나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가 그래요. 급격하게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는 물가를 확 끌어올리는 절대적인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격화되면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가지수가 급등할 수 있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자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전쟁은 대부분 국제 유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난 1990년에 걸프전이 터졌을 때 보시면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거의 2배로 확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 9.11 테러가 터졌고 여기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미국과 한판 붙게 되는데 이때도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해요. 자,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어떤 전쟁이 터지면 국제 유가가 일단 상승하고 불안감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비가 꼭 위축된 경향이 있어요. 소비가 위축되면 실물 경기의 둔화와 침체로 이어졌고 1990년, 2001년처럼 주식시장 굉장히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쟁 상황에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선호할까요? 안전 자산을 선호할까요? 당연히 안전 자산을 선호하죠. 안전 자산은 달러, 금, 국채 등이 안전 자산이고 위험 자산은 주식이나 원자재 등이 위험해지는 이런 자산이죠. 오늘 낮에 코스피를 보면 수급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아치우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위험 자산의 극 중의 극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해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래 로켓보이 김정은이가 언제든지 열받으면 로켓을 쏠 수 있고 또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날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는 더 빠르게 외국인들이 판다. 이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자금 이탈 속도가 빨라지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주에서 특히 뭐 인공지능 관련주에서 자금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리스크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앞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명분 또는 정치적인 부분 살펴봤고, 그 격화됐을 때 나타나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국제유가부터 소비 위축이나 경기 둔화까지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채널의 과거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면 실물 경기 지표가 회복하고 상승하는 국면들에서 금리가 높은 상황이 또 아닌 이런 구간이 최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저희 채널 영상들에서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1년 이 구간에 보시면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쫙 올라가고 금리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국가 간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폭락을 하면 저점 매수해라, 존버하라 이런 의견을 드렸어요. 다 찾아보시면 그때 한때 저희가 존버 인베스트다 뭐 이렇게 해서 존버하는 분들이 꼭 찾는 그런 채널이기도 했었죠. 근데 그 시기랑 지금 시기는 완전히 틀려요. 그때는 실물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고 금리도 낮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와 다르게 금리도 굉장히 높고 실물 경기를 선행하는 이 녹색의 선행지표도 둔화되고 있는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섣부르게 전쟁 공포로 증시가 급락했다, 어떤 악재가 터져서 증시가 급락했다고 저점 매수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 지난 1990년 걸프전 그리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도 실물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금리가 높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전쟁은 실물 경기가 침체되고 주식시장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첫 번째 신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뒤늦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 계속 말씀드려 왔던 내용이죠.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뭐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이렇게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